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한 일주일 있다가 매각 허가 결정이 나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농지를 받았을 때가 문제죠. 농지를 낙찰 받았을 때는 이때 그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요 제출하지 못하면은 매각 허가 결정이 안 나고 몰치돼 버린다고요. 몰치되고요. 다시 재경매가 돼 버리죠, 이게. 빨리 농취증부터 처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만약에 또 나는 말이 안 된다. 뭔 소리냐 이게 지금. 이 최고가 매수자가 이거를 지금 산 거는 절차상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즉시 항고를 해서 뭐 인용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 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거나 막 그렇게 되면 뭐 이렇게 인용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해관계자는요 매각 허가 결정이 난 다음에 일주일 이내에 해야 돼요. 일주일 이내에. 그럼 이제 보증금을 넣어야 되겠죠. 모든 게 그래요. 결정이 나서 뭔가 이제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방해하는 그런 방해, 뭐 상대방이 이제 피해를 입을 만한 소지의 그런 어떤 사건들은 보증금 제도가 있잖아요. 공탁을 걸어야 되는데 매각대금의 10%, 매각대금의 10%로 공탁을 걸고요. 즉시 항고가 인용되면은 이 금액은 반환받을 수 있지만 기각되면요 이거는 몰치가 됩니다. 그냥. 예. 그걸 감수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단독 입찰자가 이거 잘못 받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거 내가 봤는데 생각해 봤는데 막 또 누가 뭐 여기서 주변에서 부추기고 뭐 막 바람 붙이고 막 구라를 떨고 막 이러니까 막 또 호들갑에 막 그냥 어떤 줏대 없이 덥석 물었어. 그런데 막 생각해 봤더니 또 이제 실제 막 그런 것도 운영한 전문가들 막 얘기 들어보고 막 해봤더니 잘못 먹은 것 같아. 똥 밟은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이거를 취소할 수 있을까? 매각 허가 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을까? 5만 가지 방법을 다 써서 불허가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참 녹록치는 않다. 저도 한 불허가 신청 한 6, 7번 해본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제가 한 건 아니고요. 딴 사람 이제 의뢰를 받아서 몇 번 써주긴 했는데 한 2번인가 3번은 인용을 받았어요. 2번인가 3번은. 근데 그게요 쉽지가 않더라. 어렵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이제 불허가가 인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중대한 그런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그런 걸 잘 발췌해서 한다면은 인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감정 목적물의 뭐 중대한 변경 하자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는 있지만은 뭐 가격에 대한 중대한 하자면 다시 재평가 명령을 하면 되는데 그걸 뭐 무슨 매각 불허가 결정을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쟁점으로는 하면 안 되고, 중대한 하자, 치유가 어려운 중대한 하자, 정말 반드시 뭐 이렇게 송달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거나, 반드시 이제 법정 정해져 있는 그런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이런 것들을 잘 입증해서 기각을 시키는 경우도, 그러니까 그 불허가 신청을 해서 인용을 이렇게 받아내는 경우도 있는데 참 쉽지가 않더라. 그래요. 오늘은요, 지금 이제 이게 권리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직은 뭐 할 게 많지. 근데 이거를 뭐 하루 종일, 몇 달 하고 있으면은 너무 한쪽에 매몰되면 안 되고, 이 부동산 종합응용과학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적절하게 잘 배치하고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운용할 때 최유효한 결과들이 나오거든요. 하이스트 앤 베스트 그런 이제 어떤 밸류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적지적소에 잘 배치하고 적시적절하게 잘 운용하는 그런 역량이 중요하다. 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에 매몰되지 말아야 되겠다. 즉 부동산도 사업체도 경영하는 능력이 중요한데요. 저는 그게 사실은 좀 지금 돌이켜보면 괴롭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요 경매 용어들이 뭐 이런 게 있어요. 채권 변제, 그 다음에 이제 강제 경매, 임의 경매, 뭐 강제 환가 똑같은 말이고요, 그죠? 환가 주체는 당연히 이제 공권력이죠, 공권력.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부동산 매매는 채권이잖아요. 채권행위잖아요. 그죠? 물권행위가 아니잖아요. 물권 변동의 효력은 등기해야지 발생하는 거잖아요. 채권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꿔서 채권행위라는 것은, 채권행위는 이놈 저놈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갖고 있어. B라는 사람한테도 지금 매매계약서를 쓰고 임대계약서 똑같은 그런 물건을 A라는 사람, B, C, D 다 매매계약을 쓸 수 있고 임대차 계약 쓸 수 있어. 왜냐하면 채권은 계약에서 정한 급부 반대급부를 이행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렇지만 법원은 어때요? 공권력이에요. 그래서 법원에 만약에 최고가 매수자가 돼서 잔대금을 납부하면 그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거 국가가 입증을 해주는, 국가가 공시를 해주는 거예요.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어요. 거래 안전은 경매가 더 안전하다. 너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권리 분석을 완전하게 했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유권 취득 시기, 매각 대금을 완납했을 때, 우리가 채권행위에서는 어때요? 채권행위는 등기했을 때 효력이,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이거는 매각 대금을 완납했을 때 효력 발생 시기, 경매 신청 등기 시. 취득했는데 효력 발생 시기는 경매 신청 등기 시. 그다음에 경매 대상은 채무자의 일반 재산 전부잖아요. 그죠? 임의경매는 담보 설정된 특정 재산만 할 수 있다. 강제경매는 뭐 어차피 이제 그 판결문을 갖고 하는 거니까, 지급명령이라든지. 지급명령은 또 문제가 뭐겠어요? 정말 이거는 무조건 승소 판결 결정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도 말도 안 되게 이의신청을 하면, 아니면 송달을 거부하고 계속 도망다녀. 그러면 이거는 소송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공시송달 같은 것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지급명령 제도는. 이 문제인 거예요. 그럼 소송해가지고 그러면은 법률상 약자들이 소송을 해가지고 언제 이거 채권 추심하고 다니냐고요. 예? 속전속결할 수 있는 그런 패스트트랙, 그런 정말 그런 원스톱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법률상 약자들을 좀 보호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이게 돈 받아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이게 상상을 하지 마세요. 뭐 판결을 받으면 돈을 받을 수 있다. 그건 공상과학 같은 얘기를 하지 마세요, 제발. 받을 수도 있어요. 판결문 뭐 있으면은. 예. 뭐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또 받을 수가 있죠. 제가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얘기한 것인데, 성실하게 사는 분들은 정말 자기가 부당하게 생각해서 지급을 안 해주고, 그래서 이제 판결문이 있을 때는 또 성실하게 이행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또 다르니까, 사람마다 부류가 다른 거니까 너무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취소할게요. 집행권원, 강제경매는 당연히 필요하죠. 임의경매는 그냥 돈 안 내면 경매 신청할 수 있는, 임의경매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야. 3기 정도 뭐 연체되면 뭐 벌써 이제 뭐 배드 채권으로 분류해가지고 또 뭐 좀 더 연체되면 바로 임의경매 신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매뉴얼화 돼 있는 것 같아요. 금융기관에서는. 이해관계인들은 이제 압류 채권자, 배당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뭐 등기부상 권리자, 권리를 증명한 자, 뭐 이런 사람들이 이해관계인이 되고, 그 다음에 임의경매도 뭐 대등합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이의사유가 있는데요. 차이점은 이의사유가 있는데, 집행권원의 형식적인 부존재. 집행권원이 없으면 당연히 사유가 되고, 집행권원의 결함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집행권원에 이제 문제가 있거나 결함이 있으면 당연히 이의사유가 되고, 집행 절차에 하자 담보권의 부존재 이러면은 뭐 이제 당연히 이의사유. 그래서 이제 청구이의소를 바로 이럴 때 하는 거예요. 청구이의. 내가 다 갚았는데 이놈이 막 하고 있어. 그러면 청구이의 해가지고 이제 집행 정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매를 취하시키는 거였죠. 자, 오늘은 이 정도로 그럼 알아보도록 하고요. 다음 챕터는 뭐냐면, 이제 뭐 경매 용어 이런 거예요. 이제 용어를 이제 알아봐야 돼요. 용어를 알아야지만 이제 우리가 뭐 이 용어에 관련되는 그런 법률상 정의라든지 판례, 그다음에 어떤 우리가 각종 자기가 직면한 사례에 대해서 그런 이제 법률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실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더라. 그래서 용어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더 좋은, 더 말끔한, 더 깔끔한
하여튼 약속은 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그렇게 그런 내용들을 추려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추릴 것도 없어요. 어차피 다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